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돈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자, 소위 말해서 자산을 불리는 공식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쌓을 부는 어떻게 결정되냐? 결국 내가 모으는 한 달 저축액, 한 달에 모으는 저축액과 거기에 따른 수익률이 붙게 되겠죠. 금리가 됐건 투자 수익률이 됐건 수익률이 붙게 되고, 그리고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냐, 이게 얘에 따라서 부가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를 키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정해지는 거죠. 첫 번째, 저축액은 한 달 수입 빼기 지출이죠. 그리고 그 남은 걸 저축하는 거니까, 저축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소득을 올리면 되겠죠. 근데 소득을 올리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기본적으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출을 줄이는 거죠. 지출을 줄이는 거 굉장히 하기 싫지만 하면 효과는 반드시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 수익률을 올리는 거죠. 근데 수익률 올리는 거 많은 사람의 기대와 바람의 영역이지, 내 기대만큼 수익률이 이만큼 가지는 않죠. 일반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간을 늘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공식에서 제일 큰 파급 효과는 이 n승에 있을 겁니다. 2의 10승이 1024듯이 기간을 늘리면 부는 축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공식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정확하게 내가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을 뽑아보면은 지출을 줄이고 기간을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통장 분리 이런 얘기들. 실제로 상담을 하면서 가장 효과가 큰 통장 분리 방법을 조금 표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장 분리를 왜 해야 되냐? 저는 기본적으로 수납함이라고 부릅니다. 수납함. 우리가 수납함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그거죠. 섞이지 않고 정리정돈하기 위해서. 돈도 똑같이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돈을 수납함처럼 정리하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급여 통장 있죠. 우리 일반적으로 급여 통장. 이 통장에서 사실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있죠. 자, 이게 메인이고요. 또 한 가지 있어야 될 수납함은 바로 얘입니다. 비정기 통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매달 있지는 않지만 1년에 쓰는 무조건 비용들, 한 번씩 찾아오는 이슈들, 얘들을 따로 관리해 주셔야 돼요. 얘들을 따로 관리하지 않으니까 내가 쓰는 일반적인 월에 쓰는 돈이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얘만 따로 분리가 되면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비는 사실 균형 있게 잡힙니다. 더 세분화해서 보겠습니다. 급여 통장 있죠. 여기서 다 빠지실 겁니다. 그쵸? 고정지출 이런 애들 다 여기서 빠지잖아요. 자동이체성으로. 자, 그리고 여기서 생활비 쓰시는 거죠. 생활비 쓰시고, 그럼 여기서 저축하시는 거죠. 이런 애들도 자동이체를 하거나 내가 다른 계좌로 이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이어지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모든 게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핵심은 생활비. 내가 일반적으로 쓰는 생활비죠. 일반 생활비는 체크카드를 쓰길 권장드립니다. 신용카드를 쓰면은 사실 내가 얼마나 쓰는지 통제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체크를 쓰게 되면은 잔액 안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내가 써야 되는 소비의 어떤 리듬이나 구매 욕구를 조금 제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비는 체크를 쓰기를 권장드립니다. 얘를 쓰면요, 바로 지출이 한 10% 이상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아까 표현드렸던 얘죠. 비정기 통장. 사람마다 누구나 사실 1년에 쓰는, 어쩌다 쓰는 이 비정기적인 이슈들이 다 이런 애들일 겁니다. 얘네들을 한번 묶어서 여기에 1년 동안 얼마를 쓸지 한번 적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제가 봤던 가장 일반적인 평균치가 솔로 기준이 1년에 여기에 6, 700. 그 정도가 가장 많은 평균치고요. 가정에 있는 분들은 여기가 보통 1,500에서 한 2,000까지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통장이에요. 여기가 지출 항목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완전히 따로 분리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쓸 돈이죠. 근데 어차피 쓸 돈을 이렇게 따로 분리하지 않으면 사실은 1,500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쓸 수 있어요. 어차피 쓸 돈이라면 예산 안에서 딱 이 정도만 쓰자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돈을 여기다 넣어두고 이 통장에서만 이 이벤트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는 여기다만 쓰시는 거예요. 일반 생활비는 체크카드를 쓰면서 소비를 좀 관리하시고, 신용카드는
이 이슈에다가 쓰시면 말씀하시는 뭐 혜택, 이런 포인트, 이런 부분도 다 챙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생활비는 체크를 쓰기를 권장드리고, 비정기 지출을 따로 모아서 이 통장에서만 이 이벤트를 해결하고 신용카드를 써야 된다면 비정기 이슈에서만 신용카드를 쓰자는 거죠. 이 작업 하나만으로도 지출이 생각보다 많이 잡히실 거예요. 한 달 저축액의 10에서 20%는 더 확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작업만큼은 반드시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벤트에 1년 동안 얼마 쓸지 한번 카운팅 해보십시오. 놀라실 겁니다. 네. 꼭 카운팅 해보시고 따로 관리하는 습관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용관리 중요하죠.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좀 지향하는 거 있습니다. 왜 지향하냐면, 얘를 쓰게 되면요, 이런 느낌이죠. 내가 3천만 원짜리 뭐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 통장을 뚫었습니다. 그러면 4% 받았을 때 한 달에 내는 이자가 10만 원이에요. 10만 원.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니까 통신비 하나 더 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내고 3천이라는 목돈을 가용할 수 있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자 수준이 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돈을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은 애초에 내 돈이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빌린 돈이지만 내 통장에 들어오는 순간 그 돈은 내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갚을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도 이 대출을 고스란히 갖고 있으며 매 10년, 20년째 10만 원씩 내고 있는 꼴이에요. 이런 경우가 직장인들 모습에서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능하면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은 절대 이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용하는 게 아니고, 대출이 필요하다면 오로지 집을 위해서만 쓰셔야 되는 거죠. 집을 위해서만. 대출은 오로지 집을 위해서만 쓴다고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 얘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히 집에 대한 의사결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주택자 의사결정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바라볼 때 꼭 이 두 가지 단어를 말씀하시죠. 집은 투자냐, 거주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제 대답은 결국 둘 다입니다. 둘 다입니다. 집은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이니까 거주의 의미도 물론 중요하고요. 어쨌든 가장 많은 돈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이 오르길 기대하는 게 사람 심리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포인트가 둘 다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밸런스. 어느 한 곳으로만 치우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투자에 대한 의견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집이죠. 내가 사고 싶은 집은 사람 마음이 다 똑같죠. 결국 이 내용들이에요. 메인 호선, 소위 말하는 뭐 2호선, 그 다음에 뭐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이런 호선들이죠. 이런 호선에 붙어 있는 아파트, 그리고 초중고 잘 돼 있고, 가능하면 10년 이내 신축해서 헬스장, 뭐 골프장, 뭐 도서관 다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기본이 30평 이상. 이런 것들을 다 선호하실 거예요. 이런 것들을 사고 싶어. 하지만 인프라를 갖춘 아파트들의 가격이 사실 만만치가 않죠. 물론 구매 여력이 있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가 가진 가용 자산에 비하면 너무 높은 수준일 수도 있죠, 여기가. 그렇다면 내가 가진 예산 안에서 선택을 한다면 바이의 느낌보다는 사실 리브, 거주의 느낌으로 많이 주택을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결국 내가 가진 돈과 대출을 써서 선택하시겠죠. 이 예산 안에서 선택하시겠지만 그래도 내가 산 집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면 플러스 알파 딱 두 가지 요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공통적인 두 가지 요건이 딱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600세대 이상 아파트.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고 세대는 600세대. 그러니까 뭐 가령 내 아파트는 200세대인데 주변이 다 아파트고 그게 600세대, 뭐 1000세대 이상이면 그건 괜찮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도보 15분 내외 역세권. 내가 그 역을 이용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아파트가 도보 15분 내외 역세권이 여기 붙어 있다면 이 정도 요건을 충족하는 걸 사면은 크게 실패는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남들 오를 때 같이 오릅니다. 그리고 남들 빠질 때도 같이 빠져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바이로 사도 똑같은 거죠, 사실. 남들 올 때 오르고 떨어질 때 떨어지고. 근데 이 요건을
벗어나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사게 되면 남들 오를 때 나는 안 올라요. 그리고 남들 떨어질 때 나는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 돈을 그래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 곳을 선택한다면 실패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립으로 바라보신다면 이 요건을 반드시 좀 확인하고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 매매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를 좀 표현하면은, 역시나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거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집을 사게 되면요, 자산을 빨리 더 키우고 싶다 또는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은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이건 거의 100%예요. 그래서 집을 사게 되면 빨리 돈 모아서 이사 가야지, 이 생각을 들기 때문에 돈을 모으는 동기가 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집을 사야지 돈이 모인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가급적 빨리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표현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 또 고민해야겠죠. 이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겠죠. 뭐 지역을 어디로 할 건지, 대출을 얼마에 써야 될 건지, 이런 비용들을 얼마에 내야 될 건지. 이 포인트의, 이동 포인트의 핵심은 상환유력이에요. 상환유력. 결국 대출을 더 쓰게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대출이 더 쓰게 됐을 때 내가 그 돈을 갚았는데 갚아 나가면서 살아가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 얘를 체크해야 됩니다. 얘를 체크하지 않으면 크게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얼마를 빌리는 게 적정하냐라고 볼 때는 내 수입의 30%만큼만 대출을 써야 된다고 표현드립니다. 대출 때문에 나가는 돈이 내 수입의 30%를 넘지 않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맞벌이 가구입니다. 월급이 그냥 러프하게 700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쓰고 있는 돈들을 한번 보면은 이런 거겠죠. 관리비 나가고, 가족분들 보험료 나가고, 교통비, 통신비, 식료품비, 외식비, 용돈, 육아비. 그러면 700을 벌어들이고 쓰는 돈은 약 400입니다. 400이죠. 400. 이 상태에서 이제 이사 대출을 쓴다. 그럼 제가 30%만큼이 적정하다고 표현드렸잖아요. 30% 쓰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200 정도가 부채 상환으로 들었죠. 그러면 총 쓰는 돈이 700을 벌어서 600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잉여금이 100만원 남는 거잖아요. 100만원 정도 남는 잉여금은 사실 큰 잉여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100만원이면 알게 모르게 생활비가 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냥 예비금으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30%가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준을 40%까지 쓴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이제 영끌의 느낌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40%까지 쓰게 되면은 이제 하루하루 삶이 힘듭니다. 삶이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적정 수준의 대출 금액을 좀 산정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